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 출산율과 노후보장은 둘이 아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노후보장이 되고 또 국가에서 노후보장을 철저히 하면 출산율이 높아진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상관관계를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가이익이 하면 뭐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국가이익이 하면 우선 이제 남과 북이 지금 현재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뭔가 여기서 해결되고 돌파구를 열어야 되니까 이거 국가이익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즘 보면은 이거 어떤 정치, 법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국가이익이 아니냐 이렇게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선 사법부가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이 그렇지 못하지 않냐. 또 이게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가 좀 떨어지고 이래서 이것이 또 국가이익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국가이익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출산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출산율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출산율이 높으면 노후 보장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출산율이 높으면 그 아이들 기르느라고 헌신하느라고 자기만은 노후 보장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출산율이 높아야 노후 보장이 되는 그 묘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될까요? 예, 과거에는 애들 많이 나가지고 참 허리가 휘고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기르느라고. 그래서 막 산하제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도 그 전에는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는 부모를 그러니까 노부모를 모실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늙은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고 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변하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라 해봐야 하나나 둘 아니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 효자가 있어도 그 두 부모를 모실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만은 노후 준비를 안 해놓고는 이거 큰 후회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붐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60 현재 은퇴를 지금 다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위로는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자식을 길리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마땅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아래 세대들은 이제 좀 다르겠죠. 어른들을 안 모시고 노후 보장, 스스로 노후 준비 이런데 이제 자기가 미리미리 할 것이고 애들을 많이 안 기르고 길러도 노후 준비하면서 기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그 아래 가면 아예 안 낳아버릴 수도 있고 결혼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노후 보장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국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성이 막 떨어져 버리면은 위로 역피라미드이 돼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후 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숫자가 많은데 밑에는 약하단 말이에요. 받쳐주는 그 세대는.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야 한국은 노후 보장이 되고 또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것인데 그 벽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철저히 해줄 수 있다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노후를 걱정 안 하니까 애를 낳고 노후 보장이 딱 돼 있다면 국가에서 해준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자기 노후 준비하는데 그쪽에 신경을 쓰니까 애를 좀 덜 낳으라고 안 낳으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노후 보장이 되고 또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철저히 해주면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이 아닌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노후 보장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낳는 아이는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 차원으로 가버려야 돼. 지금 뭐 둘이 낳고 뭐 셋이 낳으면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택도 없고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낳으면은 국가에서 전부 키워준다 이렇게 아주 딱 빙점을 찍어버려야 됩니다. 대학교까지는 뭐 학비는 말할 것도 없고 매월 얼마씩 딱 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 비용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정도 아니고는 출산율 이 상태에서 못 높이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 정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든지 이제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출산율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봐져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산율을 높이려면 애들은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한 가지 노후보장도 그렇습니다. 노후보장도 철저히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게 앞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젊은 세대 뭐 저번에 여론조사했을 때 보니까 대다수가요 노부모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생각도 바뀌고 현실도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노후보장은 정말 개인이 열심히 해서 뭐 보험을 들든 어떻게 하든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 국가에서 노후보장도 책임진다 이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체 뭐 우리 이제 국민 의식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현실이. 자, 그런데 이제 노후보장이 실제로 국가에서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철저히 된다면은 출산율도 높아진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가임기에 있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노후 준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살면서 애들을 기를 수 있고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뭐냐, 아이를 전부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매월 급여를 주면서까지라도, 그리고 노후보장을 책임져 이렇게 돼야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커지지 않겠냐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절박한 선택하지 이제 다른 소소한 방법으로는 이걸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봐야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거, 왜 출산율이 안 높냐, 그거는 결혼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니까. 그럼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장이 온전하게 좀 생겨야 결혼할 수 있죠. 사실 남자들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결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변변한 직장이 없다 보니까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 없고 그 집에 어느 정도 안정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거기 시집 올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못 구한다니까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이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그냥 정부에서 기업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비정규직 없애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기업이 그럼 견딜 재간이 없는데 또.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야죠. 지금처럼 막 최저임금을 올려라 뭐 비정규직 없애라 그 방법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뭐 갑자기 최저임금만 뒷다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더 죽을 판이고 자영업자 죽을 판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알바 뛸 자리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양질의 직장은커녕. 그리고 이제 방기업 정서 같은 거 그거 안 되죠. 국가의 방기업 정서를 가지고 막 조장하고 그래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이 열성적으로 머리를 짜서 돈을 벌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규제도 풀고 하여튼 그 분위기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그만큼 혜택 줘야 되고 세금을 뭐 감면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인력난이 생길 정도 이렇게 돼야 임금도 올라가고 또 골라 잡아서 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또 결혼하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 최대 또 장애가 뭐냐? 내가 볼 때는 강성기종 노조, 강성기종 노조. 이들이 있으면은 기업이 투자 의욕이 없단 말이에요. 강성기종 노조 너무 힘드니까, 벅차니까. 그리고 지출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이 보통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을 한 달에 수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 힘들다니까. 자, 그러면 그 한 사람한테 줄 급여 가지면은 200만 원짜리 5명을 쓴다는 것이죠. 5명. 요즘 저 최저임금 해가지고 그 비정규직 말이에요. 150만 원 받고 있는 사람 꽉 찼습니다. 150만 원.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 몇 명 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성기종 노조 이 문제는 노동유연성으로 반드시 정부에서 해결해야 되고, 또 국민, 모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질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형평성이 좀 맞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니까. 누구는 막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고, 누구는 150만 받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거 이제 정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성과를 내고 그러면 100억이라도 받아야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은 일을 하는데 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출산율 떨어진 이유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 자동차가 좋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이죠. 청년 결혼할 때쯤 되면 이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근육이 막 허벅지 근육이 그냥 땡글땡글할 정도로 운동이 돼야만 되는데, 그래야 왕성하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야 이제 왕성해지는데, 이거 운동을 안 하지. 거기다가 여성들이 그냥 몇 년이고 하체를 내놓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멋을 내느라고. 그럼 못 내는까지는 좋아요. 멋을 내더라도 그 하체가 따뜻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라도 여하튼 거기를 따뜻하게 해놔야 된다니까, 하체를.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못 낸다고 서늘한 기운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추운 거 말고 서늘한 기운이 야금야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성장 발육이 안 돼요. 성장 발육이 됐다 하더라도 약해져서 냉해 가지고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키 크는 것도 굉장히 손해 보죠. 그러니까 우선 딱 나오는 증상이 뭐냐? 우선 달거리 할 때 그냥 표난다니까. 달거리 할 때 이 건강체는 2, 3일 그냥 쓱 지나가 버리니까 언제 그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무 휴증도 없고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질질 끓고, 그리고 또 그것만 해도 양호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어디가 통증이고 아프고 막 애를 먹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자, 거기보다 더 안 좋은 것도 있어. 그 상태 플러스 해가지고 열이 오르고 붓고 이런다 이 말이. 이거 막 보름씩 이래 가지고는 이게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자,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 해봐도 아이가 안 들어서요. 정말 어렵게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또 유산해 버린다니까. 그래서 아이 하나 낳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또 원체 부실하면요, 부부간에 정이 없어요. 정이 없게 돼요. 물론 이제 젊으니까 그래도 좀 1, 2년 있겠지만 좀 지나면 덤덤해져 버린다니까. 거기다 나이 좀 더 먹으면은 그냥 각방 쓰자 이런다니까. 이래 가지고 하체가 힘이 없고 차가우면은 출산율이 안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것도 좀 작용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결혼도 또 안 해요. 그거 뭐하러 하냐 이러고 귀찮기만 한데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런 문제는 학교 같은 데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서도 이 교복 같은 거 못 내는 것도 좋지만은 옷을 잘 입어 가지고 보온해야 됩니다. 운동을 막 해가지고 열이 퍽퍽 나게 하든지, 물론 그렇다고 운동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든지 그렇게 해야만 출산율이 높아진다니까요. 자, 그럼 출산율이 높지 않는 이유가 거의 나왔죠. 직장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것이고, 또 세대가 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애들 다 키워주겠다. 그럼 높아지고 또 노부장 다 해주겠다 하면 출산율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운동 좀 하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면 다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세월이 워낙에 달라져서 이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막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인간화된 인공지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 합시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고 모든 감촉도 똑같고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때는 그 인공지능 정들 겁니다. 정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결혼 안 하게 돼요. 인공지능하고 살고 인공지능 시봉 받아가면서 살면 더 편한데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더 예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정말 출산 안 하게 되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수밖에. 과학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를 수밖에. 또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대리.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간화된 로봇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자체가 그야말로 국가 구성원이 되고 이제 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전에는 아까 어떻게 하든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출산율 안 높아져 보세요. 곳곳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종교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성당 거기 이제 천주교 같으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원자 없으면 나중에는 성당 누가 지키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스님도 마찬가지요. 출가자가 없어 보세요. 점점점 줄어. 그럼 10년 20년 후에는 아이고 절 지킬 사람 없겠네.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사방에 이제 삐그덕 됩니다. 인구가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삐그덕 된다니까요. 인구 주는 거 급속하게 줄죠. 한 세대 한 세대마다 팍팍 꺾어지죠. 출산율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나 뭐 사방에서 이제 수입한 수밖에 없겠죠. 또 한국어 실상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저 끝에서 5번째인데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마카오,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220번째입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한국이 합계 출산율 한 여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아이 숫자가 1.25입니다. 1.25. 예,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1.25. 그리고 홍콩이 1.18, 타이완 1.12 이런데 오래 지나고 이러다 보면 한국도 1.10 아니면 1.0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낮죠. 네,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기억이 떨어져서 회복될 길이 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출생한 숫자가 작년에 얼마였냐면 40만 6,2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1.17명이었어요. 그 올해는 이제 1.0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쉽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절벽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오늘도 이만 줄일까 합니다. 운동을 막 해가지고 열이 퍽퍽 나게 하든지 물론 그렇다고 운동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든지 그렇게 해야만 출산율이 높아진다니까요. 자, 그럼 출산율이 높지 않는 이유가 거의 나왔죠. 직장이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것이고 또 세대가 또 그래서 그런 것이고 자 그렇다면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애들 다 키워주겠다. 그럼 높아지고 또 노부장 다 해주겠다 하면 출산율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운동 좀 하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면 다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세월이 워낙에 달라져서 이제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막 활성화돼 가지고 이제 인간화된 인공지능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다 합시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고 모든 감촉도 똑같고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때는 그 인공지능 정들 겁니다. 정들어 버려요. 그러면 정말 결혼 안 하게 돼요. 인공지능하고 살고 인공지능 시봉 받아가면서 살면 더 편한데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더 예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정말 출산 안 하게 되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수밖에.
과학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를 수밖에, 또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대리.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간화된 로봇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자체가 그야말로 국가 구성원이 되고 이제 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전에는 아까 어떻게 하든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출산율 안 높아져 보세요. 곳곳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종교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성당 거기 이제 천주교 같으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원자 없으면 나중에는 성당 누가 지키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스님도 마찬가지요. 출가자가 없어 보세요. 점점점 줄어. 그럼 10년 20년 후에는 아이고 절 지킬 사람 없겠네,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사방에 이제 삐그덕 됩니다. 인구가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삐그덕 된다니까요. 인구 주는 거 급속하게 줄죠. 한 세대 한 세대마다 팍팍 꺾어지죠. 출산율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나 뭐 사방에서 이제 수입한 수밖에 없겠죠. 또 한국어 실상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저 끝에서 5번째인데,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마카오,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220번째입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한국이 합계 출산율, 한 여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부모를, 그러니까 노부모를 모실 수 있고 또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늙은 부모가 자식을 의지하고 살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 세월이 변하고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자식이라 해봐야 하나나 둘 아니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 효자가 있어도 그 두 부모를 모실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자기만은 노후 준비를 안 해놓고는 이거 큰 후회를 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붐 세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60 현재 은퇴를 지금 다 앞두고 있거나 은퇴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은 위로는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마땅한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 아래 세대들은 이제 좀 다르겠죠. 어른들을 안 모시고 노후 보장, 스스로 노후 준비 이런데 이제 자기가 미리미리 할 것이고, 애들을 많이 안 기르고, 길러도 노후 준비하면서 기르고 이렇단 말이에요. 또 그 아래 가면 아예 안 낳아버릴 수도 있고 결혼 안 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어찌 됐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노후 보장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국가 생산성이 높아져야 국가 경제가 좋아지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성이 막 떨어져 버리면은 위로 역피라미드이 돼 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노부장을 받아야 할 사람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숫자가 많은데 밑에는 약하단 말이에요. 받쳐주는 그 세대는. 그러니까 노부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야 한국은 노부장이 되고 또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것인데, 그 벽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국가에서 노후 보장을 철저히 해줄 수 있다면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노후를 걱정 안 하니까 애를 낳고 노후 보장이 딱 돼 있다면, 국가에서 해준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면은 자기 노후 준비하는데 그쪽에 신경을 쓰니까 애를 좀 덜 낳으라고 안 낳으라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아지면은 노후 보장이 되고, 또 노후 보장을 국가에서 철저히 해주면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이 아닌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노후 보장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출산율을 그러면 정말 결혼 안 하게 돼요. 인공지능하고 살고 인공지능 시봉 받아가면서 살면 더 편한데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더 예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정말 출산 안 하게 되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수밖에, 과학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를 수밖에, 또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대리.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간화된 로봇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자체가 그야말로 국가 구성원이 되고 이제 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전에는 아까 어떻게 하든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출산율 안 높아져 보세요. 곳곳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종교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성당 거기 이제 천주교 같으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원자 없으면 나중에는 성당 누가 지키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스님도 마찬가지요. 출가자가 없어 보세요. 점점점 줄어. 그럼 10년 20년 후에는 아이고 절 지킬 사람 없겠네,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사방에 이제 삐그덕 됩니다. 인구가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삐그덕 된다니까요. 인구 주는 거 급속하게 줄죠. 한 세대 한 세대마다 팍팍 꺾어지죠. 출산율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나 뭐 사방에서 이제 수입한 수밖에 없겠죠. 또 한국어 실상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저 끝에서 5번째인데,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마카오,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220번째입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한국이 합계 출산율, 한 여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아이 숫자가 1.25입니다. 1.25. 예,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1.25. 그리고 홍콩이 1.18, 타이완 1.12 이런데 오래 지나고 이러다 보면 한국도 1.10 아니면 1.0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낮죠. 네,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기어가게 떨어져서 회복될 길이 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출생한 숫자가 작년에 얼마였냐면 406,2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1.17명이었어요. 그 올해는 이제 1.0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쉽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절벽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출산율도 높아진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제 가임기에 있는 그런 이제 부부들이 노후 준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살면서 애들을 기를 수 있고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뭐냐? 아이를 전부 국가에서 책임진다, 이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매월 급여를 주면서까지라도, 그리고 노후보장을 책임져, 이렇게 돼야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이 커지지 않겠냐,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죠. 절박한 상태까지. 이제 다른 소소한 방법으로는 이걸 돌이킬 수 없다고 이제 봐야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거, 왜 출산율이 안 높냐? 그거는 결혼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서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가니까. 그럼 결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장이 온전하게 좀 생겨야 결혼할 수 있죠. 사실 남자들 결혼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결혼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변변한 직장이 없다 보니까 배우자를 구하지 못해서. 좋은 직장 없고 그 집에 어느 정도 안정 안 되고 그러면 누가 거기 시집 올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를 못 구한다니까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이제 비정규직은 없어져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은. 비정규직.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 그냥 정부에서 기업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비정규직 없애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기업이 그럼 견딜 재간이 없는데 또.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해야죠. 지금처럼 막 최저임금을 올려라, 뭐 비정규직 없애라, 그 방법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뭐 갑자기 최저임금만 뒤따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더 죽을 판이고 자영업자 죽을 판이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알바 뛸 자리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양질의 직장은커녕. 그리고 이제 방기업 정서 같은 거, 그거 안 되죠. 국가의 방기업 정서를 가지고 막 조장하고 그래 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또 그들이 열성적으로 머리를 짜서 돈을 벌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규제도 풀고 하여튼 그 분위기를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은 그만큼 혜택 줘야 되고 세금을 뭐 감면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인력난이 생길 정도 이렇게 돼야 임금도 올라가고 또 골라 잡아서 가고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정규직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사람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은 때는 그 인공지능 정들 겁니다. 정들어 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결혼 안 하게 돼요. 인공지능하고 살고 인공지능 시봉 받아가면서 살면 더 편한데 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더 예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정말 출산 안 하게 되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수밖에. 과학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기를 수밖에. 또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대리.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인간화된 로봇이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애인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또 그 자체가 그야말로 국가 구성원이 되고 이제 이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 전에는 아까 어떻게 하든지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출산율 안 높아져 보세요. 곳곳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종교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성당 거기 이제 천주교 같으면은 신부님이나 수녀님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원자 없으면 나중에는 성당 누가 지키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스님도 마찬가지요. 출가자가 없어 보세요. 점점점 줄어. 그럼 10년 20년 후에는 아이고 절 지킬 사람 없겠네. 이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사방에 이제 삐그덕 됩니다. 인구가 이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은 삐그덕 된다니까요. 인구 주는 거 급속하게 줄죠. 한 세대 한 세대마다 팍팍 꺾어지죠. 출산율 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 아프리카나 뭐 사방에서 이제 수입한 수밖에 없겠죠. 또 한국어 실상이 이제 수치상으로는 저 끝에서 5번째인데 싱가포르, 그 다음에 마카오, 그 다음에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 이랬습니다. 220번째입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한국이 합계 출산율 한 여인이 평생 낳을 수 있는 그 아이 숫자가 1.25입니다. 1.25. 예,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1.25. 그리고 홍콩이 1.18, 타이완 1.12 이런데 오래 지나고 이러다 보면 한국도 1.10 아니면 1.0 이렇게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굉장히 낮죠. 네, 이렇게 이제 출산율이 기업이 떨어져서 회복될 길이 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출생한 숫자가 작년에 얼마였냐면 406만 6,2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1.17명이었어요. 그 올해는 이제 1.0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기 쉽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